러브인 브리즈번 제16화.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2008년 5월 26일 건국대학교 병원. 아침 7시가 되면 청소 아주머니가 1105호 쓰레기통을 모두 비우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다. 어느새 아주머니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힌다. 동시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병원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어제 태어난 누군가를 대신할 병실 침대 하나가 환자를 맞을 준비를 끝마쳤다. 마지막으로 막내 간호사가 침대 시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차트를 확인한다. 그리고 환자 신상 정보가 쓰여 있는 카드를 침대 끝에 꽂고 나가면 병실 안에 있던 모든 환자들은 이제 곧 새로운 환자가 들어올 것을 미루어 짐작한다. 이곳에서 이름, 나이, 직업 등은 크게 중요치 않다. 다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궁금거리다. 잠시 후 하나, 둘, 셋 여러 명의 간호사들이 침대보의 네 귀퉁이를 잡고 동시에 들어올려 움직이기 힘든 환자를 일반 병실 침대로 옮기고 있었다. 병실의 모든 시선이 새로운 환자에게로 향해 있는 순간이다. 새하얗고 뻣뻣한 이불보가 그녀의 몸에 덮여 있었다. 그녀는 산소호흡기를 차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어디 불편한 데 없죠? 응급실에서 이제 막 올라온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차트를 들고 들어온 민정이 링거의 양을 조절하며 환자에게 물었다. 환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민정은 그녀 역시 다른 환자와 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환자와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부모가 오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는 결국 간병인을 둔 채 방문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다른 환자와 비교해도 꽤나 말수가 적은 환자였다. 여러 번의 수술 때문인지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여러 약에 의해 힘겹게 지내고 있었다. 특히나 그녀의 부모가 왔다 가면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간혹 병원의 장기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곤 한다. 병을 고치러 왔다가 되레 병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다. 수개월 동안 약품 냄새가 진동하고 아픈 사람만 있는 병원에 있다 보면 누구라도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녀도 그런 이유처럼 보였다. 민정은 그녀가 일반 병실로 올라온 지 일주일이나 흘렀지만 그녀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못했다. 평소 민정의 성격이라면 그녀와도 벌써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환자에게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행동했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언제나 최고의 간호사로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여느 때처럼 웃으며 환자들을 대할 수 없었다. 저녁 많이 드셨어요? 다소 힘없는 형식적인 물음에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로봇처럼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민정 역시 더 이상은 묻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새벽 3시. 병원의 밤은 간호사들에게 침묵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밤에 대부분의 일들이 준비된다. 차트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민정이 컴퓨터와 차트를 수시로 오가며 정신없이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때마침 눈앞으로 누군가 지나쳐 복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는 휴게실로 들어갔다. 민정 역시
잠시 쉴 겸 하던 일을 멈추고 환자를 따라 휴게실로 향했다. 잠이 안 와요? 민정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네. 그녀가 민정의 눈을 애써 피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민정은 밤근무를 할 때면 잠을 쫓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커피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수연 씨, 맞죠? 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한데 저 혼자만 마셔야 할 것 같아요. 수연 씨는 지금 커피 마시면 안 되거든요. 민정은 텀블러를 살짝 위로 들어 보여주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민정은 그녀의 얼굴에서 드리워진 그리움을 엿볼 수 있었다. 몇 번의 수술과 치료로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이기도 했지만 얼굴에서 드러나는 슬픔은 단지 병에서 오는 것만은 아닐 것 같았다. 보고 싶은 사람 있죠? 눈이 쌓인 듯한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녀에게 민정이 조심스레 물었다. 네? 그녀는 예상 못했던 질문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정을 바라보았다. 수연 씨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누군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쓴 웃음을 지었다. 간호사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시나요? 그녀가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말투로 물었다. 항상 그렇죠. 사실 그리워했죠. 옆에 있어도 항상 그 사람을 그리워했으니까요. 수연은 그녀의 말이 과거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금 그분은 어디 멀리에 있어요? 예상 못한 그녀의 질문에 민정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민정은 창문 밖 저 멀리 높이 솟아있는 빌딩의 제일 높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마도 그 그리움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처음으로 드네요. 민정이 앉은 창문 밖으로 때 아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2008년 3월 12일 서울 준호의 집. 전화벨이 울렸다. 또다시 선우의 전화였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너가 민정이보다 더 많이 전화하는 사람이란 거 알긴 하니? 그래? 몰랐네. 내 걱정 그만해도 된다니까.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며칠 전 준호는 두 친구를 부른 뒤 그녀와 함께 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와 함께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과거가 되었으니 더 이상 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제야 민정과 선우는 준호의 말을 믿는 눈치였지만 그의 말대로 다시는 그녀를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준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더 이상 자신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지금 그는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다는 것을. 늦은 저녁. 누군가 벨을 눌렀다.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선우는 분명 아니었다. 그 녀석은 주먹으로 벨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민정이라면
분명 미리 전화했을 것이다. 요즘 들어 그녀는 절대로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다. 유진아.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아니 몇 초간 심장이 멈추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존재가 불확실했던 과거의 기억이 그의 앞에 증명이라도 하듯 튀어나온 것만 같았다. 오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왔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 설명할 필요 없어. 우린 이미 끝났으니까. 아니지, 시작한 적도 없잖아? 그곳에서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을 테니까. 준호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그는 선우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그녀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또다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준호는 자신마저 속여가며 잊으려 했던 지난 과거와 그녀가 떠난 현재에서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었다. 선우가 말했다. 지금은 너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아마도 지금과는 많이 다를 거야. 인생이란 게 신비롭게도 그래. 사람 마음은 여자의 머리 스타일보다 더 빨리 변하거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너가 예전처럼 또다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야. 그녀의 눈에는 곧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를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내 말을 조금만 들어줘. 부탁이야. 그녀는 호주에서와는 조금 다른 투로 말했다. 그때의 편안함,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무엇에 쫓기듯 불안하고 초조해했다. 이제 그만 가지고 놀아. 난 그동안 충분히 힘들었어. 그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뭐라고? 내가 다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직접 하지 않은 말들을 믿는 거야? 그녀는 차가운 그의 반응에 무언가의 마음을 강하게 얻어맞은 것만 같았다.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내게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야. 이제 그만 돌아가줘. 예상치 못한 그의 반응에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줄 거라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줄 단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이 약해져 당장이라도 그녀를 와락 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신 그리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으로 인해서 난 많은 것을 얻었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까지도 침대에 누워 세상을 탓하고만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이건 정말 진심이야. 그가
그녀에게 받은 것은 사랑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였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그녀. 그녀에게서 새 생명을 받은 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 행복하길 바랄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의 마음과 다르게 입은 자신의 입장만을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지 못한다. 김준호,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당장 그녀를 잡아. 그래, 오빠도 행복해야 해. 그녀의 눈동자가 살며시 흔들렸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담담히 뒤돌아섰다. 이대로 그녀가 떠난다면 그는 평생 동안 후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녀가 어느새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그녀를 따라 계단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문 앞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몸 안에 무언가 빠져나간 것처럼 공허했다. 내가 언제부터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지금이 아니면 그녀를 영영 보지 못할지도 몰라. 그때 시계 초침 소리가 어디선가 큼지막하게 들려왔다. 시한폭탄 타이머가 작동된 것처럼 소리는 점점 빨라지며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0000년 호주 골드코스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위로 검은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고 있었다. 사라졌던 그녀와의 추억이 파도에 실려 떠돌다 그의 기억 어딘가에서 되살아났다. 왜 당신을 만나고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죠? 그리고 누가 당신을 내게 보낸 거죠? 전에도 말했듯이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세. 자신에게 다가온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준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 하는 그를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자네를 찾아온 것은 누구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네. 단지 자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남자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난 지난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네가 진심으로 걱정되었어.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며 때론 행복해야 하고 때론 슬퍼하기도 하지. 어떤 사람들은 슬픈 과거만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기도 한다네. 선택은 그 누구도 아닌 온전히 자신에게 달린 거야. 자네의 선택은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기보단 불행했던 기억만을 기억하는 거였지. 난 자네의 잃어버린 소중한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다네. 그 말은 제가 아직도 잃어버린 기억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그가 놀라며 물었다. 마지막으로 자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순간이 있어.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가 물었다. 말했듯이 난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야. 그 순간을 기억해내야 할 사람은 바로 자네.
자신이라네. 남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동안 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에게 해줄 말이 있어. 브리즈번. 브리즈번 아들레이드 거리와 앤 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브리즈번 시청사는 도시의 또 다른 명물이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중앙에 있는 92m 높이의 시계탑이 하늘로 솟아있고 그곳에 올라서면 브리즈번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앞쪽으로는 오랜 동안 도시를 가로지르는 브리즈번 강이 흐르고 시티와 사우스 브리즈번을 연결해주는 오랜 전통의 빅토리아 브리지가 여전히 건재해 있다. 빅토리아 시작점에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도서관이 있다. 그 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원형의 조형물들은 얼마 전 사라지고 투명 사각형의 조형물들이 모서리 끝으로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색채를 띤 불빛들이 투명 박스 안을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 첨단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오묘한 세계 조화다. 또한 친환경 해안 도시답게 많은 나무들이 도시를 녹색으로 꾸며놓고 있다. 녹색으로 둘러싸인 사우스 브리즈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계 호주인 아이린은 퇴근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차를 몰고 시내를 빠져나가려다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얼마 전 도서관 앞의 광장을 꾸며주던 크고 작은 원형의 조형물들이 사라진 것이 그녀는 못내 아쉬웠다. 새로운 조형물을 보고 있자니 그것들이 사라진다고 너무나 아쉬워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에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셨다. 한 번은 오랜 동안 단골로 다니셨던 스시 전문점이 건물의 노화로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눈물로 떠오른 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인지 몰라도 그녀는 도시의 오래된 것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시청에 근무하다 보니 오래된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시행하기도 전에 어떤 것들이 사라지게 될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왜 지켜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최근에 그녀는 몇몇 사람들을 모아 오래된 도시를 살리는 것은 과거를 없애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다. 그녀의 활동에 누구보다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준 사람이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다. 오늘 그녀는 그녀의 딸과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매주 어머니를 만나러 갔지만 최근 들어 여러 활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 한 달째 찾아뵙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페이필드 킨더가든. 아이린이 차를 유치원 앞에 대고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미! 그녀는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딸을 두 팔을 벌려 안았다. 우리 딸 오늘도 즐거웠어? 예, 마미. It was fun. 캐롤이 대답했다. 혜민아, 아빠랑 엄마랑 있을 때는 한국말로 하라고 했지? 그녀는 아이가 한국말을 잊지 않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아이린은 다시 차를 되돌려 울릉가바 타운을 향해 달렸다.
울릉가바를 지나 22번 국도인 올드 클리브랜드를 타고 20분 정도를 가다 보면 캠프힐이 나온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살고 있는 페어필드보다 조금 더 시티에 가까운 캠프힐에 살고 있다. 코너를 돌자 저 멀리에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집 앞에는 어머니가 나와 서 계셨다. 약속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는 테라스에 나와 자신의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2008년 3월 12일 한국 준호의 아파트. 그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웃기지 마. 넌 겁쟁이일 뿐이야. 그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당장 달려가서 그녀를 잡아. 난 단지 그녀를 사랑하고 싶을 뿐이다. 그녀를 안고 그녀의 숨결을 느끼고 함께 웃고 싶을 뿐이다. 사랑이 아니면 인생은 대체 뭔데? 그래, 사랑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야. 그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마구 눌러댔다. 1층, 3층, 11층.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20초 동안 그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초조했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어딘가에서 숨어있던 마그마가 터져버리듯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가 밖으로 미친 듯 달려나왔을 때 도시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그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그녀를 찾아보았다. 저 멀리 그녀로 보이는 한 여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확실치 않았지만 시간상으로 볼 때 그녀일 확률이 매우 높았다. 유진아! 그녀를 부르며 있는 힘껏 달렸다. 달리다가 앞에 쌓여있는 눈을 밟고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는 팔을 뻗어 땅을 짚었다. 아!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팔이 살짝 어긋난 것 같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팔을 붙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가 확실했다. 유진아! 다시 한번 힘껏 불러보았지만 거리의 차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그녀는 뒤에서 소리치고 있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더 빨리 그녀를 향해 달렸다. 눈앞의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그는 무시하고 달려갔다. 그때였다. 그가 긴 경적 소리에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서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 눈부시게 밝은 불빛 때문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